자, 민심을 찾기 위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또 여야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는데 비상대책위 추진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즉각 가짜 뉴스라고 진화에 나서곤 있는데,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와도 되는 상황인지 이현정 의원님이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제 한 주간지가 이 상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뭐 특별히 이제 윤 총장 측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달았었는데, 예. 윤 총장 측에서는 뭐 전혀 이런 사실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 뭐 캠프의 지도부나 이쪽에서는 일체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현실적으로 이 비대위가 이게 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의 어떤 큰 실책이라든지 선거 패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당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사실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대선 경선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일단 경선이 진행이 되고요. 예.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일단 주도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와 선대위가 발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이제 뭐 외부에서 하는지 누구 할지 이것만 이제 정해지면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가 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뭐 사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대위라는 거는 뭔가 이준석 대표를 뭔가 몰아내기 위한 뭔가 하나 정치적 수단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것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이 언론사에 대해서 형사적인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비대위보다는 오히려 이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특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좀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을 것으로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는 이제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거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저 발언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루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관계자들과 그러니까 캠프가 아니라 친윤 쪽에 있는 의원들의 코멘트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주장은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경선 과정 동안만이라도 비대위를 하자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그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도로 모셔야 되겠다. 혼나더라도 그전에는 모시지 않았으면 했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면은 여기서 저라는 건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예. 네. 당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들이 캠프 중심에서 김병민 대변인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저런 얘기들이 그냥 나왔을 리까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도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아까 이 의원 말씀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 달밖에는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중대한 지금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 얘기가 성사 가능성이 있겠느냐마는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캠프 쪽도 비판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경선에 관련 당사자들이라든가 또는 당사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 관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볼 때 특히 언론인으로서 저는 지금 이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아주 좀 난해한 받아들이기가 좀 야당 대표로서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래저래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입장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는 거는 얼마 전에 있던 신지호 정무실장이 했던 탄핵우는 발언에 이어서 이런 발언이 또 나오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할 이야기가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당내 갈등과 잡음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언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측의 반응을 제가 보니까 그 보도한 언론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의아한 게 그러면은 그거 가장 먼저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은 캠프 내에도 있었고 유튜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고소하려나? 김관욱 교수님, 지금 상황은 봉합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을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비대위라는 것이 사실상 논란이 되면 공식화되면 이건 당은 사실 붕괴됩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은 지 2개월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했던 부분이 누구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딱 거론은 안 했지만 어쨌든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호통도 듣고 하겠다. 그런데 전 비대위원장이 모셔온다면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대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에 있는 대표는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돌되는 어떤 부분들을 알면서도 김재원 최고가 지금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어떤 비대위 자체 논란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의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가 허위 사실이다, 뭐 이 법적 대응을 한다 등등의 어떤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빨리 정리될수록 이제 국민의힘당에 좋은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의 어떤 논란, 분란을 뭔가 잠재우고 봉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 예컨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로라 그럴까요? 예. 뭐 이런 분의 어떤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경선 버스가 이대로 가면은 제대로 출발을 할 수 있을지마저도 사실은 이제 의구심이 가는 거죠. 네, 지금 봉합시키려는 원로 역할이 좀 없다고 하셨는데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위기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굉장히 좀 틀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역할과 대선 후보 역할은 다를 겁니다.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여 투쟁의 중심, 그다음에 이제 경선을 관리하는 측면 예. 이런 것들이 당대표가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정책적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발목이 다 잡혀버렸어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 사실은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가 예.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이제 거친 언어나 이런 행태들이 실제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못 얻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또 당직자들의 동의도 못 얻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이런 내부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투쟁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서 좀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대여 투쟁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선두에 서야 되는데 네. 문제는 대여 투쟁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야당이 맞나? 이런 이제 지금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예. 당직자들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서병수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퇴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좀 방송 출연하지 말고 좀 말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예. 측근들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가는 게 아니냐. 뭔가 결정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반발해버리죠. 당직자들도 뭐 말 안 듣죠. 예. 대선 후보도 안 들어버리죠.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방송 나와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다 보니 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 대표가 권위나 실제 권한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 버린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좀 앞으로 국민의힘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이 대표에게 이 또 하나의 시험대가 바로 닥쳤습니다. 내일 있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표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취할 것인지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민주당 내에서 한 것 가지고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송경길 대표 12명에 대한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104명에 대한 조사 결과 한 10여 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개별 면담도 하고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 한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민의힘의 악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예.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지지 기반도 약하고 우군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때 그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세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탄핵 공방 논란 그리고 이 어르신 논란, 어르신을 모셔야 된다는 김재원 의원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비상대책위원회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예. 이준석 대표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헤쳐나갈 것인지는 결국에는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인이 뭐 운전대를 뺏겼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준석 대표가 건물주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건물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년 동안 관리를 맡았는데 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본인 입으로 운전대가 뺏겼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관리를 못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을 조금 더 바라보고 SNS를 줄이고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예. 오히려 개인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네. 소통이 부족한 의원이 대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면요. 그러죠.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근데 보셨습니까? 당에서도 처음에 이제 탈당 권유할 때 일단은 이제 권익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탈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혐의를 소명을 한 다음에 소명이 되면 복귀해라. 다시 무조건적으로 복귀시켜 준다 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탈당을 안 하고 지금 무혐의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탈당을 요구받기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고강도의 어떤 이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성향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향상 아마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 예. 부분이 이렇게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어떤 이 내부 분란, 뭐 이 부분은 어떤 이 권익위원회 결정 사항과 이제 권고 사항과 맞물려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된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차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투기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집을 사실 그쪽으로 옮겨서 어머님 그 산소라든지 이런 게 거기 있어서 네.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투기가 아니다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권익위가 이런 걸 뭐 투기라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은 뭐 경찰에서 보니까 전혀 혐의가 없어 무혐의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솔직히 국민권익위가 뭘 근거로 이렇게 조사를 할까? 아하. 이런 좀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지금 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명이나 이런 된 분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금 경찰에서 뭐 혐의가 있다든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럼 보면 대충 보면 제가 볼 때는 무혐의가 많이 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제 자료 요청을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가 무슨 현장 조사를 하거나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만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참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의원을 제명하고 탈당하고 이런 게 자체가 예를 들면 경찰의 어떤 그런 사법권을 가진 조사도 아니고 예. 국민권익이라는 조직의 어떤 이 사법권이 없는 조직의 이런 조사만 갖고 당이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것 또한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대부분 다 지금 보면 무혐의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저게 이제 민주당보다 소위 고강도가 오르냐 거르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저만한 지도부 차원에서는 저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는데 저보다 저강도로 할 경우 민주당보다 고강도로 한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이 할 텐데 예.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누가 잘했느냐 어떤 걸 잘못했냐를 떠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이 민심하고 생각할 때 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처음에 권익위에다 냈을 때 국민의힘은 제일 처음엔 거기로 내지 않고 감사원인가 어디다 내서 예. 여론으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은 다음에 국민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은 저거는 사실 여부는 나중에 하고 왜 이렇게 접근하느냐는 이 부동산 문제 엄중성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렇게 했던 그 지지층들이 상당히 좀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법들이 당에서 당 대표가 이런 걸로 에너지를 결집을 해야 기술적으로 봐도 부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밖으로 싸우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 아니 이 언론중재법 같은 건 후보들이 싸울 문제고 국가권익위 이제 부동산 문제는 그건 또 뭐 당 무슨 정책위나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고 해서 빠져나가면 그러면 이제 작은 잘못도 크게 되는데 그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예. 그래서 내일 결정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그러면 야당의 대표라는 건 투쟁을 하지 않고 당내 주자들에게 지적만 SNS로 하는 사람이냐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좀 굉장히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민영삼 아까 그 특보 같은 경우가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비대위 같은 거 얘기하니까 그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준석 대표 보고 유승민 캠프로 가라고 할 정도로 나오는 것.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고 어떤 신문 법적 조치한다는 말이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전수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이 선거관리위원장 인선도 지금 갈등의 불씨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들과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좀 돌파해 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병수 경관위원장이 안 한다는 이제, 거 아니에요? 사퇴를 했고 예. 경관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도 안 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논란을 이제 비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논란이 없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선관위가 위원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중요하냐? 경선 룰을 거기서 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으로 이제 그걸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또 뭐가 있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도 후보들마다 또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갖는 어떤 영향력, 누가 유리하게 이제 이 구도를 짜느냐, 이제 경선룰을 짜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립적인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논란이 이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이 이제 봉합되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서는 가장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무산됐지만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물밑 교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난 16일 결렬 당시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죠. 그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윤 전 총장과 안 대표가 물밑 교감을 하게 된 배경, 아무래도 이제 중도 확장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이유라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완전 결렬된 건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신경전으로 인해서 결렬을 된 건 맞는데 네. 예.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삼지대로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또한 더 큰 국민들에게 더 큰 입원을 만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왕따 아닌 왕따식으로 또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는 노원병 선거 지역구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었고 또 바른미래당 대표하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갈등 때문에 어떤 통합에 걸림돌이 됐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예. 자신이 이준석 대표가 못한 그런 것들을 자신이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합의 명분, 정권 교체라는 명분 하에 둘이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쏟아졌던 비난들이 뭔가 준비 부족이다, 철수했다,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쏟아지는 비판이 준비 부족이다, 토론회를 피하고 있다, 발표로 대체하려고 하겠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통해서 중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 시도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윤 전 총장과 안 대표가 그래서 손을 잡으면 이른바 이 철석 연대가 이루어지면은 두 사람에게 좀 득과 실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내년 대선이 우리가 양자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대 선거를 보면 양자 구도일 때 표차는 거의 2%에서 3%포인트, 뭐 5%포인트 네. 이 내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 예. 사실 뭐 여권도 보면 이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뭐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정말 1, 2%가 굉장히 소중한 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 충분히 예전에 역대 선거에서 보면 그런 득표력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안철수 대표도 강조했듯이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그 대의에 일단 복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될 경우에 후보가 되면 일단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 될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일단 깨졌지만 예.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는 충분히 양쪽의 어떤 합당 가능성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아마 이번 선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 어떤 것을 겨냥을 해서 예. 사실 이준석 대표와는 굉장히 감정의 골이 있지만 예.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안 대표와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아까 발언 중에서도 멈추게 되었다,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멈추게 되었다니까 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당대표로 대선 후보로 설정이 된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주자 움직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고 이낙연 전 대표 대전에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지사는요, 쿠팡 화재 당시 황교익 씨와 이른바 먹방 논란에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냈어요. 이번 사고로 논란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교익 전 내정자가 이제 사퇴를 하고 그리고 예. 이제 쿠팡 사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커지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사과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것이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먹방 방송을 이제 찍는 그 순간에 사실상 이제 화재가 진압이 안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빨리 이 현장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 진압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이 지사가 뭐 보고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또 지휘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한 분이 희생을 됐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나부터 이제 보면은 5시에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대응 단계 2단계를 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1단계로 낮추고 그리고 1단계까지 해제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천 소방서장이 김동식 소방관 등등을 이제 진입을 시킵니다. 네. 그 과정이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책임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되는 이런 장면. 이렇게 되니까 제1행정부지사를 이제 현장
비대위원장에 보내고 이런 조치의 어떤 관리들을 이어져 나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먹방 방송이 사실 없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회자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떤 시간이 겹치면서 책임론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뭐 국민들이 평가를 좀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과를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진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지사가 사과를 했지만 야권에서는 변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진증권 전 교수는 윤리적 사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사퇴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직자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본인이 또 201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업무상 과실치사나 이런 걸로 이제 고발까지 했습니다. 예.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그 고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6차례 전화로 보고받고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본인이 나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게 뭐 여야 안팎에서 다 비난하니까 이제 SNS에 이제 억지 사과를 한 거죠. 솔직히 예. 이야기해서. 본인은 처음에는 뭐 이게 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를 되돌아보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이게 인기를 얻은 게 본인이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빛나는 곳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네. 직접 나서면서 다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운 거, 이 차신을 쿠팡 참사 같은 경우도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참사에는 본인의 개인적 일정이라는 이유로 네. 사실은 거기를 회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최소한 이게 문제를 알았다면 이 사과하는 게 가장 먼저 일단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또 잘못이 없다라고 그러고 왜 세월호와 비교하나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이제 또 사과한다? 매사 보면 이런 식이에요. 항상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 예. 이런 것인데 자꾸 자기 변명을 하다가 비난이 커지니까 결국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끝내려고 하는 것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은. 저도 같은 의견인데 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윤리적 사과와 비윤리적 사과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만 봐서는 이건 사과 같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사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두고두고 뭐라고 그 캠프 측에서 반성을 하거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면서 한 캐치프레이즈 비슷한 게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은 먹방을 하다가라도 그만두고 가는 게 이재명다운 것이지 이걸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가서 사과한다는 거 사과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예. 이건 곤란하다. 이재명은 앞으로 뭐든지 하면서 사과도 할 줄 알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예. 그걸 하지 않고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사과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좀 그냥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이런 먹방 논란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이사에 대한 그 코드 인사. 이런 건 이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었고요. 이와 별개로 또 산하단체에 관련돼서 보훈 인사 이런 이야기가 뭐 의혹 또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나왔잖아요. 이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황교익 사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인사 스타일을 재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교익 씨가 실은 맛 칼럼니스트로서 오랫동안 어떤 음식 문화라든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고 또 예. 기자 생활도 오래 했었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관광과 문화에 대한 식견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어떤 마칼리니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폄하로 가면서 네. 실제는 황교익 씨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어떤 친일 프레임 논란은 실은 이낙연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코드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금도를 넘는 것이었고 본인의 사태로서 이렇게 잘 무마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 지사도 이 쿠팡의 어떤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사과를 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것들을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물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격수로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대선 주자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주장들도 좀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좀 비난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실제 이제 김동식 구도제장의 어떤 사망 안타까운 사건이고 네. 이재명 지사도 좀 더 신뢰 있게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쿠팡 사태 등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택배 근로자들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가 중대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당에 또는 자신의 후보로서의 어떤 역할을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 상황들을 좀 정치적 측면으로 좀 보면요. 네. 이번 황교익 씨 논란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프레임으로 역풍을 오히려 맞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측 간에서 뭐 어느 쪽이 좀 타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경기도의 산하 기관의 장의 인사를 네.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 하나의 이슈로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하지만 예. 인사 자체가 뭐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네. 여전히 뭐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남아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걸은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진영 내부에서 이 친일 프레임을 거는 거는 거의 금기 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대해서 상대 당의 후보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건 거의 낙인 찍기 수준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친일 프레임 잘 걸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피해자는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낙연. 그러니까 거의 당내 경선의 금도를 넘어선 프레임 걸기를 했고 예. 그것이 아마 지지율로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지사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고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엄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유지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연가를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써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휴가를 내고 그 도 경계를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업무가 있을 때는 다른 도에 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공식 업무가 아닌 이제 본인 선거 운동은 연가를 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주중에 사실은 저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가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워낙 많이 있어서 거의 다 아마 소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럴 경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도에 있는 사람을 경기도로 불러서 행사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보듯이 이렇게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산하단체에 꽤 이제 이재명 측 인사란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그만두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지금 본인이 이제 하면서恩恵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 그 프랭카드가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무슨 토론회를 빌미로 해서 그런 국회 토론회 뭐 등등 해서 사실상의 어떤 이 도의 어떤 행정을 알리는 프랭카드가 사실은 경기도에 많이 붙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지사 프리미엄 완전 선거운동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380만이 있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그만큼 많이 누리고 있으면 이걸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 황교익 씨 목방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경남도에 공식 업무로 갔다가 일과 이후에 하다가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좀 더 페어하게 하려면 예. 자직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 상황 다시 보면요. 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이 지지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 캠프의 한 관계자는 8월 말 9월 초에 이 지사의 지지율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골든 크로스 이거 맞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실은 골든 크로스라는 그렇죠. 게 지지율이 굉장히 좁혀지면서 예.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도 세졌고 예.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보트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했습니다만 네. 이 네거티브도 좀 팩트에 기반한 공방을 했어야 되는데 친일 뭐 도쿄공사, 맛집공사 이런 취지 뭐 물론 본인이 하지는 않으셨지만 캠프 측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란을 키우면서 굉장히 친일 프레임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됐지 않았냐 싶고 결과적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이낙연 대표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예. 기본주택 등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제의 중심에 이재명 지사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낙연 대표 측의 캠프가 좀 부족한 아직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낙연 캠프라고 표현을 하죠. 김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상황,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소위 말해서 골든 크로스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확장성을 못 보이고 있잖아요. 네. 결정적인 거는 지금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약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을 많이 하고 뭐 예. 그런 행보들은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지금 각인된 이낙연 후보의 정책이 무엇이냐.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더 확장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뭔가 이 지지율이 팽창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려면 예. 자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이런 세상이 열릴 수 있겠구나 내가 지지를 하면 뭐 그런 어떤 희망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대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얻는 그거는 반사효과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당연히 기본소득 비판해야죠. 그게 뭐 잘못됐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서 비판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어떤 전투력이나 이런 게 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뭔가 이 친일 프레임도 공격하다가 말고 뭐 잘못했다고 죄송하게 하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하는 공격력이나 이에 비해서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 선명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따라가려고 하면 되지 않죠. 결국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갖고 사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낙연 후보가 좀 점잖고 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쟁점화가 되지도 않고 네. 결론적으로 봐서는 공격하다 마니까 결국은 뭐 시들해져 버리고 저는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이재명 본인의 비전을 뭐 사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본인 정책 발표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발표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으로 외연 확대를 더 해야 되고 또 전투력도 길러야 되고 두 분 다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이 국회 상임위에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이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자, 윤 전 총장은 오늘 강행 처리하는 목적, 이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 또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차단할 길까지 열어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어떤 생각이신지를 좀 먼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언론이 이제 좀 더 국민들에게 좀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 대의에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요,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언론중재법과 같은 입법 예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은 손해배상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금 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미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돈으로 많이 이제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륙법 같은 경우는 주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형사적 책임과 이 또 돈에 대한 것과 함께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이 원래 이 법 자체의 출발점은 뭐냐면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가짜 뉴스의 지금 99%가 대부분 다 유튜브라는 이런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일반 언론에서 가짜 뉴스한 게 거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입법 과정에서 이 유튜브나 이건 다 빠져버렸어요. 아하.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유튜브 빠졌어요? 라고 지금 본인이 물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싹 빠져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허위 조작 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누구나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코걸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냐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예. 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취재원 보호와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어떤 권력의 비리나 재벌들의 비리나 이걸 할 때 내부자의 제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보도를 받는데 문제는 이게 돼버리면 이 내부 취재원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력 비리나 대기업들의 비리를 언론사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5배나 되는 징벌법 손해를 해버리면 그 산정,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5배로 할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이 과연 있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굉장히 과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권력 비리를 막는데 굉장히 악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번 법에서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과도하고 좀 권력 비리를 막는데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이 허위 보도를 막는 이 명분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규제하기로 했던 유튜브 가짜 뉴스는 싹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튜브는 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네네.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견제를 거의 없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언론사 같은 경우 자기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거긴 1인 미디어의 성격이 커서 그런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럼 언론 재갈법이냐, 언론 중재법이냐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공격하는 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 고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네. 고의로 허위 기사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 사항이 뭐냐면 고의성을 누가 규명을 하느냐의 것이에요. 네. 원래 지금까지는 고의성의 그것을 밝히는 주체로서 피해자, 그러니까 그 기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밝혀야 돼요. 근데 그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하는 뭐였냐면 예. 이 언론사가 그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징벌적인 손해배상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부분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지금 네. 수정안에서는 뭐로 나왔냐면 재판부가 그걸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이 문제는 거의 이제 문제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면 권력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재 못하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이 부분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 그리고 대기업도 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이 지금 뭐 이현종 위원도 얘기했지만 논란이 되는 소재거리들은 거의 이제 해소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 부분은 아직 입법이 안 됐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사실 파악하고 여기서 수정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 예. 이 법 자체를 하나의 정치 쟁점화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재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것이 본인의 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잠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세계 언론인 단체 등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변호사님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이게 허위 보작부는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건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법원은 일단은 피해자가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손해가 굉장히 많다는 걸 입증했을 때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위라고 조작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고의 중과실이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체크가 가능하고요. 또한 그 취재원 또는 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한 기사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어떤 그 정보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취재해 본 결과 이런 기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를 밝히면 네. 법원에서 또 고의 중과실에 대한 추정을 반증으로 해서 깨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깨트릴 만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한 손해배상액도 5배 이하라고 하는데 최대한형에만 있지 최하한형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과거에도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출판, 집회, 결사유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액수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고 액수만 높였을 뿐이지 결국에는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언론인들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인들이 그냥 허위 기사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취재해서 쓰기 때문에 결코 이게 재판에 갔을 때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정될 또는 굉장히 왜곡되게 판정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좀 수정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그 김관옥 교수께서 현역들 빠졌기 때문에 된다 했는데 전직들은 다 돼요. 자, 그럼 조국 전 장관 됩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기업도 퇴임한 임원들은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정부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전직들이 하면 결국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언론사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 법을 만듭니까? 그러면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를 만드는 거는 결국 이제 언론으로 하여금 위축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을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네.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예. 네.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예. 기자 출신인 정치인들 이낙연 대표, 대권자, 김의겸 의원 같은 사람이 앞서고 있고 그들은 현역이면은 다 찬성하고 이게 현역 기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아 기자들이 정말 저거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는지 네. 저런 그건 정말 저 어떻게 기자 출신이 저걸 앞장서는지 참 두고두고 저건 기억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 패널들도 좀 의견이 팽팽한데 이 길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언론중재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야당은 무제한 토론인 이 필리버스터 가동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여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당이 이제 독선하지 않겠다라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딱 4개월 만에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네. 이제 다시 또 이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법들에 대해서 또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다 이제 통과시키고 거기에 야당 몫이라고 해서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소속으로 간 의원들을 다 배치시켜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4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 책임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은 여당이 또 한 번에 지금 이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지난번 대선 전에 공수처법을 그렇게 강행 처리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호 지금 수사로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들이 많은 심판을 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또 입법 폭주를 하면 내년 대선 글쎄요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